20세기 초 국제정세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순서가 결정되곤 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한국은 소외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정치 판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미일 간의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변동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7광구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제7광구를 한미일 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독도 문제와 통해의 표기가 일본해와 대립하는 명칭 문제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한일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제7광구 문제가 미국의 중재 아래 해결 방안을 찾게 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간의 회담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지정학적 순서의 재조정과 갈등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안정과 국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지역 안정과 국제평화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일 간의 긴장관계가 점점 격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눈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예상되는 한미일 간의 관계 변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니 베라 의원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의 대담에서 주목받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의 주제는 바로 제7광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미일이 통칭국회의 제7광구에서 공동자원 탐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과거 1974년에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제7광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공동개발이 추진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일방적 거부 태도로 인해 협정의 진행은 지속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만약 이 협정이 2028년에 종료된다면 한일 양국은 제7광구의 해상 영토를 놓고 치열한 대결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7광구 놓고 한일 간 중재 시작 제7광구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공동 팔사 중단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두드러진 이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제7광구 EEZ 자체를 한국이 손실하게 될 우려와 이로 인한 한일 간 마찰이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미일 회의에서 본격 이 주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고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대만 및 일본, 오키나와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 완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이나 오키나와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적 자산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7광구와 같은 중요한 분쟁 지역에서 미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7광구 개입하려다 무산된 상황 1983년 운에서 발효된 해양법 협약 이후로 200캐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7광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지 않을 경우 2028년 이후 해당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에 의해 저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제7광구의 EEZ가 세 국가에 나뉘게 된다면 한국의 저류 비율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아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028년이 도래하면 한국이 물력적인 방법으로 제7광구를 접유하지 않는 한 중국과 일본이 해당 지역을 주도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국제법상 거의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8년 일본과 중국은 제7광구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수역 설정에 관한 합의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은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 합의에서 배제된 것은 일본이 제7광구에 대한 접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일본 간 조약은 무산됐고 이러한 사태는 미국의 안보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7광구가 날중국해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직접 연결 통로인데 그곳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미국은 제7광구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동향을 통해 볼 때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물려 한국은 제7광구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절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개최될 한미일 회담에서 제7광구 문제가 주요 이제로 다루어질 경우 일본이 제7광구의 EEZ를 단독으로 점유하는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현 상태 유지와 제7광구 공동 수역 연장. 제7광구는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석유 및 기타 중요 자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크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두 국가의 영향력 및 국익을 대표하는 지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미일 제7광구 협상에 따라 현재 상황이 장기간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한일 두 국가 간의 긴장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중재 역할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양국을 안정된 협력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미국의 주요 전략적 이익에 직결됩니다. 특히 중국의 요인이 큽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간의 중재를 통해 제7광구를 지금까지 반세기간 그래왔던 것처럼 또 공동 수역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재의 이전은 즉각적인 영토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속 기간 동안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한중일 간 DMZ와 같은 지대가 설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편 이와 관련된 반대 의견이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장기 연장에 대한 의견이 공론화될 경우 한국 내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지난 50년 동안 미온적인 행동으로 인해 제7광구에서 한국의 손실이 컸는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연장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미국에도 큰 문제가 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 간에 제7광구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국 모두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동 수역 체제의 연장이 계속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제7광구 분할 및 이어도 인공설 국제 인정. 제7광구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은 미국의 안보, 패권에 현재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양 구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제7광구의 양분할과 함께 이어도를 국제 공인된 한국령 인공설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제7광구 분할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제7광구를 정확히 반반씩 분할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모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7광구는 원래 한일 간의 공동 개발, 즉 50대 50의 지분을 양국이 갖고 개발을 하고자 했던 조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절반을 나누자는 계획은 일각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7광구 양분할은 양국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더 큰 국제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안은 한국 내에서도 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제7광구 전체를 한국의 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인 한국 국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분할안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불이익으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 조약을 체결한 집단은 국민들 사이에서 영해를 팔아먹은 매국노 7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가지 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분할을 하되 이어도를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토로 인정받는 방안입니다. 이어도는 현재 알초의 불과의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인정해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도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알초의 인공설을 만들어 미국군 등 여러 국가의 인정 지지를 받아 자국의 영토를 넓혔고 해양영토 면적을 엄청나게 많이 넓혔습니다. 이처럼 이어도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령 인공설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스텝입니다. 실질 영토 면적과 EEZ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인정을 통해 이어도를 국제적인 인공섭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한국의 주권과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어도를 해군기지로 활용하여 한미연합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인공서로로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제7광구가 50대 50으로 양분할될 경우 동서 분할한 날북 분할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북 분할안이 몰 경우 한국은 중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완전 꽉 막힌 구도가 됩니다. 하지만 동서 분찰안이 될 경우 쫄 더 태평양을 향하여 국토보다 더 멀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반응 역시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제7광구 한국령 인정 및 쿠릴 인정. 제7광구를 일부 미국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EEZ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보고서와 지도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 지역의 중요성과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EEZ는 이미 광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7광구를 한국에 넘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아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7광구 영유권 전체를 인정하는 대신 쿠릴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쿠릴열도 남방 5개 섬과 북방영토 섬들을 일본의 영유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제7광구의 영유권을 인정받는다면 일본의 영유권으로 인정하는 대신 제7광구의 영유권을 인정받는다면 이는 큰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쪽, 한국은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양국은 각자의 지정학적 위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일본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본 내 국민 여론인 제7광구 전체를 한국에 갖다 바쳤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생길 수 있고 자칫 일본 내 반미 반환의 극우적 정치의 목소리가 일본의 메이저 한정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러관계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한미일 간의 타협은 한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쿠릴열도의 일본령을 인정한다면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러시아는 북중러 동맹을 구성하며 한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러한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타협은 한국, 일본을 대러 견제 포지선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안 중에 어떤 방안 하나라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반발이 적고 우리 국익에 가장 알맞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제7광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국제적 배경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제7광구는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국제적 맥락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여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으로 한미일 간의 회담을 통해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제7광구 이슈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가의 노력이 결심을 맹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끝났다며 중국이 공개한 이것, 한국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싸구려 반도체는 만들었어도 한국이 전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HBM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폭탄 발표를 하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가 발각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삼성전자 연구원에 접촉해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들을 모조리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결국 삼성이 칼을 빼들자 중국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에 한국인들은 열광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의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만들려 시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이성범 부장검사는 31디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50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디램 반도체 적충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과
디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삼성 전 직원이 빼돌린 기술은 이전에 도둑맞은 기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 빼돌려진 기술은 바로 HBM이라고 해서 요즘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뜨거운 새로운 디램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로 인식되고 있는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최첨단 디램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디램을 적층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초기 HBM 역시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위해 제작됐으나 AI 등으로 GPU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HBM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조 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HBM 수요는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 또 내년에는 30%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HBM, 현재까지는 삼성과 SK가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미래 기술이자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삼성 전 직원이 이 엄청난 기술을 빼돌린 후 중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자 미국 1위인 마이크론조차 만들지 못한 HBM을 중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HBM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칩에 필요한 HBM 자체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HBM 자급을 이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국 주요 디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HBM 자립을 위한 중국의 최고 희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이렇게 HBM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 충격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HBM 생산의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 같은 최첨단 기술은 필요 없어 최신 장비가 없어도 중국이 자신만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중국 반도체 회사 간부는 SCMP에 창신메모리가 자체 HBM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창신메모리는 글로벌 최신 제품과 비슷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국이 대놓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이 대량 생산해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철수하기 어렵다며 조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 상황에도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늘릴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며 절대 중국에서 철수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중국을 반도체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어 미국의 압박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안에 운영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는 현재까지 150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투자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전하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예상을 깨고 삼성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로 옮긴 데 이어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려 했던 반도체 공장도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로 알려진 인도공과대학을 나온 천재 엔지니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R&D 센터를 짓는 것보다 인도에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하려는 삼성의 극단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올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목표로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반도체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면 인도 중앙정부가 시설 건립 비용의 50%를, 정부가 20%를 지급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70%를 인도 정부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 매체인 이뉴스 유럽, 이뉴즈 유럽은 극단적 수준의 인센티브라고 평했습니다. 인도의 테크 전문 매체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은 인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의 삼성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모디 총리와 이재용 삼성 회장의 특별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재용 회장 사랑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삼성 공장이 있는 주변 지역들이 다른 인도의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복지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나 인도인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동안 현지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인도에 공을 들인 게 국빈 오찬 초청자 명단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재계 총수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의 예정을 확인한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인도 모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놓고 삼성전자를 선두기업이라 칭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인도에서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도 대표 기업인들과도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용 회장은 아시아 최고 부자로 유명한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도 참여했는데요. 당시에 인도 전통 복장인 자주색 터번을 두르고 노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채 결혼식에 참석해 전 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우디가 정겹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더욱 양국 관계가 견고해져 간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중국과 다양한 경제 관계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결제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세일가스로 갈아타면서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사우디를 내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사우디에게는 큰 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찌감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같은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중국과 밀착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중동의 강자 이란과 외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도 사우디와의 관계 파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1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막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접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이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세 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인공 프로그램 GCAP의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넣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프로젝트는 일본 반대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지 마나 했던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일본의 반대로 사우디가 GCAP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이 예멘 내전 개입과 터키 언론인 암살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고 결국 일본 반대로 인해서 사우디가 최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는 끼어들지 못한다는 맥락입니다.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 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말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우디는 중국보다 한국의 잠수함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 중국이 서방의 첨단 반도체나 군사용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이 최근 태국에 잠수함을 납품하려다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중국은 독일제 잠수함 엔진을 들여오려 했는데 독일 당국은 이제 중국의 군사용품 수출을 금지해 버린 겁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 동맹을 비롯한 중국 세력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제 엔진으로 태국에 잠수함을 인도하려 했으나 태국에 곧바로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밀월 관계라 하더라도 중국의 잠수함을 들여올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프랑스와 한국 등 주요 잠수함 공급처와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대신 프랑스에 나팔을 도입하거나 군수물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빈살만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다양한 군사 협력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사우디와 방산해서 결이 맞는 점은 미국이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고 미국의 보잉 대신 에어버스 선물을 통째로 받는 등
프랑스와 중국의 밀월이 깊어갔고 미국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사우디는 이를 놓칠 리가 없죠. 프랑스는 우수한 방산을 다수 거느리고 있으며 사우디는 돈도 문제가 없으니 접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미국 군사력에 의지하는 유럽에서 사우디는 다소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거액의 방산을 주문함으로 해서 환심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이 50조 원의 뒤통수를 쳤지만 사우디가 이를 메꿔주면 프랑스 친구는 누가 되겠냐는 거죠. 미국 제1동맹이라는 영국조차 사우디들 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 넣으려 하는데 프랑스는 더 환영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우디 잠수함은 프랑스 나발그룹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도 잠수함을 납품할 수는 있지만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정도로 미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 독일의 티센크루프 등에서 오랜 기간 잠수함을 조달하고 부품도 수입했기에 최근 K방산이 위낙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잠수함 부분에서는 후발주자라는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뜻밖의 한국이 프랑스 대비해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사우디가 가장 원하는 기술이전 형태와 사우디 현지 생산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기술 호환을 지속 지원해 주고 있죠. 반면 프랑스에서는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사우디 왕립해군의 의도와는 다소 동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각종 프로젝트를 현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화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해온 사우디의 담수화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국이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담수화 기술이 현지화되어 가도록 가장 잘 돕고 협력한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방산의 가장 큰 이점인 기술 이전 및 교육, 사후정비 패키지가 잘 먹히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쓰일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수백 명 인원 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상 해외 조선소 최대 파견 인원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 프로젝트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HD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조선소 IMI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HD중공업이 사우디 조선소의 기술 로열티 방식의 조선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조선소나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끝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국가의 기간사업 조선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기술을 높게 사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가 유조선을 찍어내는 중국이지만 이것을 사우디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한 현대중공업의 IMI는 엔진 분야 및 다양한 조선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미 사우디 아람코 측은 2019년 현대 오일뱅크에 1조 3천억을 투자해 이대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간의 양자 간 두터운 신뢰가 있는 데다가 국가 간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노하우가 이식된 사우디 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는 물론이고 초생산 혹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갖는 특장점이 존재하기에 한국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우디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